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자 재개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잘 사는 흥부 정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부룡님께서 저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에서 재개발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임장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잘 사는 흥부님을 모시기 전에 각종 방송에 출연하신 거를 좀 봤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님 방송, 네. 그리고 호랭이 TV,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또 저 나름대로 어떻게 확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 상승장 후반부에 네. 영끌하다가 무진장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이제 그걸 극복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당시 어떤 실수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부지런 TV 시청자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2000년 초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게 되고, 저는 이제 어차피 처음에 전세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딱 터졌죠. 2008년에. 네, 2008년. 예, 집값이 확 꼬꾸라졌는데, 네. 저는 그 확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그래,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집, 저게 뭐야,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저게 저렇게 막 몇 억씩 되는 게 말이 안 됐어. 라고 자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바로 반등을 하는 거예요. 2010년까지. 맞아요. 2009년도에 조금 맞아요. 반등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2008년 리먼 터지고 2014년까지 쭉 하락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2008년에 꼬꾸라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꺼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보고 네. 안 되겠다, 내 집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워낙 제가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네. 샀는데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막 그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 그러면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를 사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네. 얘는 신축이 될 거니까 견디는 힘이 강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 아파트 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약했던 게 2009년 겨울에 계약을 해서 2010년 3월 달에 잔금을 쳤거든요. 제가 그때 샀던 저층 5층짜리 아파트의 매매가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대지집은 13평을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 거래에서 하나 아래 거래가 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부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쭉 하락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 될 아파트는 하락장에서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하락장이 오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하면서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가격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왜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그때 하락장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사실 그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으로 말하면 영끌, 이제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샀었거든요. 그때요? 예. 다 끌어모아서 그 아파트를 사고, 그때 제 직장이 충무로역이었는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하느라고 대중교통을 8번을 탔거든요. 8번이요? 8번을, 버스 한 번에 지하철 3번. 그래서 하루에 8번을 탔는데, 진짜 힘들었던 건, 이게 하락을 시작하는데, 네. 사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 실거주 수요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투자 수요니까요. 그렇죠. 하락장에서 실거주 하겠다고 그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개사에 보면은 매매가 얼마 이렇게 걸려있는 전단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도 안 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내가 그 집을 팔려면 오히려 제 돈을 보태서 대출을 갚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융자를 받은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강제 보유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락장 되게 심하게 맞고, 사실 그때 그렇게 맞고 나서 이 부동산 투자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범띠거든요. 74년 범띠인데 그래 좀 이렇게 물고 안 노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왜 실패를 했고 내가 왜 판단 오류를 했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장 동안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상승장으로 오면서 제 경험이랑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설사 실수했더라도 그만큼 복귀하는 게 네, 맞아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제 경험도 있지만 그럴 때 복귀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아파트 갭 투자, 분양권 투자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시장 전망 예측하는 거 뭐 부룡님 뭐 대한민국 탑이시고 그러지만 저는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만큼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장을 견디었고 그 모든 거를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쪽만큼은 제가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락장의 재개발의 움직임도 봤고 네. 지금 상승장의 재개발의 움직임도 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과정을 어느 정도 다 겪어봤으니 네. 그냥 상승장에서 경험하신 분과 비교해보면 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가 하락장이 오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 설사 올 때 재개발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재개발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는데 네네. 근데 재개발하면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도 재개발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본인께서는 재개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솔직히 공부를 거의 없이 샀고요. 처음에 살 때? 처음에 살 때. 네. 이거 뭐 신축 되겠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샀을 때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바로 직후였거든요. 네. 뭐 이거 되겠지. 사실 그런 식으로 샀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저도 이렇게 수강생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거의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듯이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으면서 저는 이제 스킬업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굳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건축보다 훨씬 좀 어렵거든요, 재개발 쪽이.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상위 레벨이 재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만 해도 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재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책으로 배운 건 없었는데 요즘에 워낙 책이 많이 나오니까 책도 좀 읽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강의도 좋은 게 되게 많고 뭐 저도 강의를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통해서 강사님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데 사실 재개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이다. 열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 재개발을 완전히 모르시는 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야 될 거 뭐 각종 법도 알아야 되고 조례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마진은 크다는 거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재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책도 좀 읽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재개발 관련된 유명 블로거들도 많으니까 네이버에 잘 사는 흥부의 재개발 이야기 치면 뭐 제 블로그도 나오지만 그래서 블로그에 쓴 전문가들 칼럼도 좀 읽어보시고 해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알아가시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함이 없죠.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흥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지금 보시는 부동산 시장 이제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안 돼서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함부로 말씀은 안 드려요, 수강생분들한테도. 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있죠. 네. 근데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후반기에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강보합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강보와. 예, 강보합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뭐 워낙 많은 유튜버들도 말씀드리지만 오를 곳은 더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제가 조금 강하게 조언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네. 나홀로나 한 2개 동, 3개 동 정도 되는 어떤 개발 이슈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리모델링 이슈도 없고 재건축도 안 되는 그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소규모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은 갈아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호재 같은 건 없으니까 뭐 계속 그걸 갖다 유지하기보다는 호재가 있는 것들로 갈아타라.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지난 정부랑 달리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이랑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만 이분들의 정책을 놓고 보면 결국은 개발 가능성이 저는 핵심 단어라고 보거든요. 개발 가능성. 네네. 그 서울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건데 어느 쪽을 좀 더 포커싱을 두느냐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튼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뭔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나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밀고 있는 게 뭐 신속통합기획도 나오고 신통기획. 있고 예, 모아타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재개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실제 이제 저는 보통 재개발 임장을 할 때 제 임장의 가장 마지막 끝이 자치구에 가서 자치구에 있는 그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랑 인터뷰를 하는 게 제 임장의 끝이거든요. 직접 인터뷰까지 예, 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구의 담당자랑은 거의 다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제 임장의 끝, 제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딱 결정하는 게 그 자치구에 있는 담당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이랑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게 네. 지금 각 자치구 담당자들 보면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전향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 때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요. 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해주려는 게 저는 그냥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 5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4년을 놓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급이라는 사인은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것 같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됐을 때 또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개발 이슈가 없는 곳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것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또 막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엄두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접근하실 만한 재개발 투자 관련된 무슨 방법이라든지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턱턱 투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결국은 이제 재건축은 조금 제가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두 축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제 생각은 재개발 쪽을 좀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재건축보단 재개발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대못이라고 하죠. 그 세 개가 이제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가상화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 중에 재건축에는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되고 재개발에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 안전진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로 나왔을 때는 뭐 재건축이고 뭐 다 완화해 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 당선이 되고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막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그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서 한 발 빼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까 말한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음마가 됐던 잠실주공 5단지가 됐던 뭐 압구정이 됐던 또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줘도 사실 뭐 KB 지수나 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는 재개발 빌라 가격들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뭘 풀었어. 그러면 막 이제 기사에 나오겠죠. 뭐 음마, 신고가 매덕, 들썩. 들썩, 잠실주공 뭐 신고가 들썩 이런 게 막 기사화 될 텐데 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량진 6구역 프리미엄 신고가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일단 부가현 2구역 뭐 빌라 가격 뭐 신고가 얼마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재건축이 뭐 나쁘다 완화를 절대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쪽보다는 네. 재개발 쪽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재건축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부령님께서 그럼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지금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다 나고 뭐 사업 시행 인가 간 곳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네. 굳이 그 중에 이제 작은 곳을 찾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북구에 가면 장위 뉴타운 정도랑 노원구에 가면 이제 상계 뉴타운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 내 투자 금액이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밀고 있는 모아타운 쪽에 신규로 지정해서 나아갈 그 개발 가능성이 큰 곳들 우리 흔히 말하는 썩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조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본력이 좀 많이 부족한 30대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6.21 대책 나오면서 상생임대인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생임대인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이쪽 초기 재개발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썩빌 얘기를 좀 금방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네네. 이 썩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재개발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 중에서 가격이 싼 빌라, 그 중에서도 썩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바에는 그렇죠. 썩빌 들어가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이 분야 전문가인 우리 흥부님께서는 그냥 썩빌 얘기하면 다 그냥 썩빌 다 퉁쳐서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설명시켜 주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2020년 7.10 대책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썩빌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공시가 1억 이하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취득세 중과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를 찾으러 투자자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울 썩빌의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공시가 1억 이하 찾으러 막 다녔었으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가 1억 이하짜리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그래프가 쫙 오르다가 작년도 9월에 이제 대출 규제 나오면서 아파트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네.
똑같이 썩빌 시장도 소강 상태로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제 작년 5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작년 12월 28일 날 그 최종 후보지가 막 발표가 되면서 네. 빌라들을 막 서울시에서 밀어준다고 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조용하던 썩빌 시장이 이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로 들어서면서 이 시장이 재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워낙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네. 710 대책 이후에 이렇게 올랐던 썩빌 가격이 네.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즉 여기가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더 올랐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여지없이 가격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나 썩빌 사서 5천 벌었다? 썩빌 사서 나 뭐 1억 벌었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데 네. 실제 보면 썩빌에 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에. 네, 요즘에. 네. 다만 그거를 얘기를 못 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분만 조금 떠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하니까 네네. 막 썩빌이라고 사람들이 모아서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판단이 들었으면 여지없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그 화가라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화가. 예, 그 네네. 가격 확 띄워가지고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작업이 된 곳들은 그쪽으로는 지금 좀 잘못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한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에 샀던 빌라들이 지금 다시 다 예전 가격인 9천만 원, 1억으로 다 떨어져 내려가서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썩비를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썩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반드시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공시가 1억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사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스터디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이 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제가 썩빌에 대해서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있고 또 그만큼 속이는 약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 네. 화가들이 그림은 안 그리고 네. 구역을 지정하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초기 재개발이라는 화가들의 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톡 까놓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화가라는 세력들이 보면 정확히 말하면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사기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화가라고 재개발 구역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화가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그 화가랑 같이 무리를 이루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보통 재개발 이슈가 아무도 없는 그냥 노후도가 좀 이렇게 충족되는 동네에 먼저 들어가서 네. 빌라를 500개, 1000개 심지어는 뭐 풀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재기를 해요. 몇십 채를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재기를 딱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화가라는 사람이 구역도를 그려요. 그런데 구역도를 그리는데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건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랑 협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 모두가 아니라 한 두세 군데 정도랑 이제 협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매집을 한 다음에 네. 여러분들 중개사에 가면 지도 걸려 있잖아요. 지도. 그렇죠. 네, 지도 네. 어디나 걸려 있잖아요. 네. 그 지도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프린팅을 해서 그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개사 벽면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그냥 재개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 사장님 여기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 재개발 되는 거예요?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준비위원회 사무실까지 만들어요. 그 재개발 구역 내에. 네. 그럼 보통 보면 그냥 그런데 뭐 보증금도 필요 없지. 뭐 깔세로 가도 되는 거고. 뭐 보증금 뭐 한 500에 월세 한 2, 30이면 잡잖아요. 네. 그러면 사무실도 하나 얻어가지고 간판을 걸어요. 땡땡 재개발 준비위원회. 그리고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전화기 몇 개 갖다 놓고. 네. 그러면 보세요. 중개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도에다가 빨갛게 그림 그려져 있어갖고 뭔가 해 보여요. 갔더니 준비위원회 사무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서 노후도 충족하는 곳에 빨간 이렇게 그어갖고 막 단톡방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단톡방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고 블로그에 막 쓰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랩핑을 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재개발 동의서 받습니다. 어디로 오세요라고 자동차를 랩핑을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플래카드 다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진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네. 요즘에는요 조감도도 그려요. 조감도까지? 네. 이렇게 크게 조감도를 그려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것처럼 멋지게 그려서 여러분들 준비위원회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중개사들한테 그런 거 프린트해서 뿌려놓고 100이면 99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화가랑 뒷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해요. 사모님, 여기 그냥 갭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빌라 하나 사놓으세요. 지금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만데, 이거 한 10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자식 증여한다고 하나 묻어두세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 그렇게 얘기하죠. 지도에 구역 그려져 있죠. 준비위원회 사무실 있죠. 조감도까지 나와 있죠. 가격은 싼데 우리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네. 이러다가 이제 시세가 그러면 막 투자자들 몰려오고 막 몰려올 거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털고 단톡방 폭파하고 싹 사라져요. 그런 구역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의외로 많아요. 잘못해서 이제 여기에 딱 걸리면 그러면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산을 스스로 보호를 하시려면 정말 거기가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추진을 하는 그 주체가 정말 진성인지 작업인지, 이런 거를 조금 걸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서필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필 투자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갈 수밖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흥부님 같은 경우는 네네. 딱 그거 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제일 먼저 네.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법에서 정한 요건.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는 요건과 네. 강원도 원주에서 재개발을 하는 요건은 분명히 달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서울이 훨씬 도시도 크고 일자리도 많으니까 이 구역 지정 요건이 대한민국이 모두 다 똑같아 버리면 유연하게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각 시도 조례에 다 위임을 해놨어요. 시도 조례에 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구역 지정 요건이 이렇고, 뭐 인천시는 이렇고, 대전시는 이렇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한민국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후도라는 거예요. 노후도. 네네. 이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네. 그 구역 내에 있는 전체 건축물 수 중에 3분의 2가 노후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돼요. 조금 하나만 깊게 들어가면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30년 이상, 나머지는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노후하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도가 3분의 2가 맞아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이 노후도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라는 데 박혀 있기 때문에 서울이 됐던 부산이 됐던 대전이 됐던 광주가 됐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도 조례에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조례 만들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서울을 보면 일단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요. 서울은 10,000제곱미터. 네, 물론 뭐 심의를 거쳐서 좀 작은 데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10,000제곱미터가 되고요. 이제 그거보다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수 밀도라는 건 뭐냐면 1헥타르, 즉 10,000제곱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사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호수 밀도가 60호가 넘어가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60호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좁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수 밀도는 60호 이상이면 구역 지정 요건이 돼요. 그리고 접도율이라고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붙어 있느냐예요. 그러면 접도율이 30%라는 얘기는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30%라는 얘기고 나머지 70%는 4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앞에 도로가 1m인데 저기 골목 끝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이 나요.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재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범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도율은 40%로 봐요.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40%가 안 되면 그만큼 좁은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접도율 기준인 거고. 네. 마지막 과소필지는 우리가 사실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갖고 땅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상업지가 주거지역보다 비싼 이유는 여기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은 땅의 효용 가치가 없겠죠. 그런 땅의 효용 가치가 없는 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를 갈아엎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 있는 토지 필지 중에 과소 필지가 40%가 넘어가면 건물을 막 이렇게 지을 수 없는 땅들이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거기를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과소 필지거든요. 네. 서울은 보통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다 드렸어요. 노후도가 맞고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서울시 조례고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남 가시면 재개발 지역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성남은 이 세 개 중에 2개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막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시연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URL 창에 가서 GIS Low라는 걸 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네. 이렇게 공간정보 플랫폼이 나옵니다. 참고로 요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사이트고요. 네. 사실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도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원래는 이제 공간정보 플랫폼을 제 수강생분들한테만 오픈을 하다가 네. 이게 잘못된 썩빌 투자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제가 조금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엔터를 치고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읽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나오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그냥 저는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재개발 지역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한남 뉴타운인데 그냥 여기를 일단 한번 사례로 알려볼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중개사에 갔어요. 중개사 갔더니 이런 모양으로 빨간색 선이 그어진 지도가 붙여져 있다고 할게요. 네. 막 조감도가 나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간정보 플랫폼을 접속을 하시고요. 이 왼쪽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요거 구역 설정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딸까닥 클릭을 하면 네. 그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따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신 다음에 뭐 요 정도 그릴게요. 따라 그리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 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내가 그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그 구역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니까 똑같이 네네.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구역 확정 버튼이라고 있죠. 네네.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입지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보면 토지 건물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걸 네. 클릭을 하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만 메모를 해놓고 알고 계시면 지금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 건물 분석 클릭을 하면 요 밑에 이렇게 바가 나오죠. 네.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노후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상 노후도는 3분의 2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요 빨간 선 안에 있는 곳은 노후도가 얼마인지 볼게요. 네. 노후도를 클릭하면 94.22가 나오죠. 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상의 노후도 요건에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빨간 곳 안에 있는 애들은 네.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밀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고요. 네네. 자, 바로 옆에 가면 호수밀도라고 있습니다. 네, 있네요. 네, 요걸 클릭을 하면 지금 76.6호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아까 60호 이상이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얘 76호죠. 네. 그럼 얘는 벌써 노후도랑 호수밀도 같고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서울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호수밀도가 해당이 안 된다. 네. 자, 하나 옆에 가면 접도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다 나오네요. 다 나와요. 네. 접도율 클릭하면 하나도 안 어렵죠. 음. 용어가 좀 어렵지 그 용어만 이해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네. 접도율은 36.89%죠. 그러면 이 말은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36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죠. 네. 나머지 64채가 4m도 안 되는 도로에 접했다는 거니까. 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과소필지. 그거는 여기 토지 형상이라는 데 있어요. 토지 영상이요. 네, 여기 토지 형상. 요것만 좀 말이 다르죠. 네.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똑같이 로딩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사이트 나오기 전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판단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정말 좋아진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부적격 토지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네. 요게 41%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과소필지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빨간 데는 노후도도 맞고 네. 호수밀도도 맞고 네. 과소필지도 맞고 네. 접도 다 맞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네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잠실 쪽에 가면 네. 빌라가 되게 많아요. 그 석촌호수 쪽 밑으로. 삼전동. 네, 삼전동 이런 데 쪽. 거기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여기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세요. 왜냐면 잠실이니까. 그 잠실이니까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9호선 있죠. 그렇죠. 위에 2호선 있죠. 석촌호수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구역 설정 버튼을 누르고 네. 똑같이 그리면 돼요. 그냥 조금만 그려볼게요. 요 블록만 그려볼게요. 자, 요 블록을 그린 다음에 똑같이 엔터. 그러면 노란 색깔로 지도가 변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구역 확정 버튼을 누르고 네. 부령님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화가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흥모님께서 정말 좋은 정보를 지금 오픈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아까 입지 분석에 가고 네. 토지 건물 분석에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밑에 쭉 나오죠. 제일 중요한 노후도부터 볼게요. 요 빨간 선 안에 같은 경우는 15.31%예요. 여긴 죽었다 깨나도 재개발 안 됩니다. 66.7에서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 이거는 법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이상
시행령을 바꿔서 노후도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로 하면 그때서야 되겠죠. 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여기는 재개발 절대 못합니다. 호수밀도 한번 볼게요. 호수밀도 따까닥 클릭하면 103. 호수밀도는 굉장히 높죠. 하지만 노후도 요건이 안 맞잖아요. 네. 재개발이 안 됩니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접도율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곳이 66.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40% 이하여야만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과소필지 볼게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 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딱 하나만 해요. 호수밀도. 네. 근데 호수밀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수밀도, 접도율, 그다음에 과소필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고 네.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노후도인데 네. 노후도가 아까 일단 노후도가 안 맞아버리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재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적어도 이곳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얼마든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죠. 화가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게 네. 화가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데 또 꼭 화가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장에 후반부에 용산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용산 엄청 뜨거웠죠. 그때 네. 국제업무지구 뭐 뒤에서 망하긴 했지만. 네. 네네네. 그 용산 얘기했던 게 막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서 또 이제 또 다른 화가들이 등장을 하는 이 시기에 아주 좋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 재개발이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 중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얼핏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현금 청산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조각조각 정보만 가지고 신통기획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아타운은 제대로 될까요? 등등 뭐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네. 요즘 매스컴에 보면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재, 민간재개발 뭐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헷갈려 하거든요. 네네. 제가 아주 즐겨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네.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아실이 제가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할 때 네.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청량리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교통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 네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실에 들어가면은 각각 이 사업장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다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사면 네. 현행법상 여기는 그냥 다 현금 청산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아예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흔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이사대책 또는 3080 플러스라고 다양한 형태로 명명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이런 보도자료가 2월 4일 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이사대책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때 2월 4일 날 나오면서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이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80 플러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3080 플러스라는 보도자료 안에 여러 개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었어요. 네. 얼핏 보면 얘도 저층 주거지를 갈아엎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여기 있는 거주민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 주는 형태라 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재개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3년 한시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3년 한시법으로 나온 사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생부터 조금 문제가 많은 사업이어가지고 네.
아주 소수의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6월 이후에 매매하면 다 현금 청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2사 대책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요. 네. 재개발은 다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로 나뉘는데 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맨날 싸우다 보니까 공공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좀 효과가 희석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주고, 네. 그다음에 용적률을 좀 더 줘갖고 세대수도 좀 늘리고, 그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정도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민간 일반 조합이 아닌 공공이 좀 개입을 하는 건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투자 금액도 상당히 높아요. 저는 사실 민간 재개발 쪽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도 굳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단되고요. 그럼 청량리에 딱 보면 아까 여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옆이 여기가 전농 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민간 재개발 하나가 남죠. 네.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 이 민간 재개발 지역의 속도를 빨리 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재개발의 유형이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룡님이랑 저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저 앞이 꼬린 지점이면 요이 땅 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공공이 부룡님을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룡님한테는 바람의 저항이 없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정말 빨리 뛸 수 있는 신발을 신기고, 그럼 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옷과 신발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예요. 본질은 민간 재개발인데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옷을 입혀놓은 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즉 민간 재개발인 거죠. 그게 이제 청량리에 가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곳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미 지금 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뭐 제기 6구역, 청량리 6구역, 청량리 7구역, 청량리 8구역, 제기 4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조합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재개발인 거고, 네. 이제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다 지어지고 나면 그냥 나홀로 아파트나 뭐 많아봐야 2개 동, 3개 동 정도 되는 되게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면 재개발보다는 확실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그 지역 자체를 다 갈아엎어서 도로도 다시 내고 하는 건데, 네. 가로주택은 그냥 조그맣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주택도 뭐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해서 여러 블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싹 모아서 마치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개발하는 게 모아타운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장단점,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전문가 분들이랑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완전히 전 다르게 보는 게, 네네. 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네. 자, 일장일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이다 보니까 네. 뭐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을 받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정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법이 달라요. 빈소법이라고 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자, 신통 민간 재개발의 단점은 얘는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를 들면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10개예요. 구역 지정 뛰어넘고 조합 설립 뛰어넘고 사업 시행인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입주라는 꼬린 지점까지 가는 동안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민간 재개발, 즉 신통보다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훨씬 작은 모아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속도가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이랑 관리 처분을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 처분을 합쳐서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뛰어넘는 허들이 모아가 훨씬 적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아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 부분은 분명히 민간 재개발 신통보다는 모아가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모아의 단점은 뭐냐면 민간 재개발 신통은 그 구역의 조합장이 한 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모아타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주택 여러 개를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조합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 조합장에 속한 조합원들이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에 가보면 이 조합장들 모임 중에 대표 조합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장 한 명의 조합원들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 조합장이 많은 곳에서 그 조합장들 헤드끼리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조합장은 어쨌든 공원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려면 뭔가 기부 체납도 일부 해야 되고 네네. 그 대신 반대 급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고 돌아왔는데 그 밑에 있는 조합원들이 너 뭐 받아 먹었냐 누구 맘대로 그거 했냐 이렇게 돼버리면 네. 아무리 허들이 5개라 하더라도 네. 이 조합장들끼리 협업이 잘 되지 않으면 허들 5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일장일단이 있어서 무슨 뭐 수익이 어떻고 물건 가격이 어떻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정비 사업은 속도거든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 2개가 결정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죠. 지금 모아타운 중에 굉장히 모범 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번동에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굉장히 협업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여러 조합장 중에 그 대표 조합장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가서 만나보니까 거기는 시공사들도 다 통일을 했어요. 코오롱 하늘채로. 그러면 블록은 다 다르지만 앞에서 딱 보기에는 마치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것 같잖아요. 엄청난 대단지 같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느껴지죠. 네. 네. 그리고 그 대표 조합장님께서 나머지 조합장님들을 잘 통솔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제가 올 초에 갔을 때 지금은 또 싸움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모범 사례로 가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막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신통보다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과 신통의 가장 큰 차이는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무작정 뭐 민간이 낫다, 그러니까 신통이 낫다, 모아가 낫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결국 본인이 또 성품 판 만큼 발품도 팔고 그렇죠,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또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업장의 참여자들과 추진 주체들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단순히 신통이 낫다, 모아가 낫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중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공공재개발 사업이 뭔가 쑥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좀 별론가요? 사실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 일을 그러니까 잘 사는 흥부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남은 없다라는 게 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공공을 신뢰하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비율을 좀 늘리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네.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곳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나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곳은 응모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신통이 훨씬 빠르고 민간이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시공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 공공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통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지금 좀 여러 사업장들이 공공재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물론 잘 가는 곳도 있고요. 그 오늘 얘기 중에서 신통기획 얘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공재개발보다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모아주택 또는 이제 뭐 공공재개발 그 중에서도 이제 신통기획이 저라도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신통기획도 선정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선정이 안 돼 있는데 말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또는 이제 신통구역이 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되게 많은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곳들에 대해서 그 내가 만약 거기를 다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투자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매스컴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워낙 떠들어서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신속통합기획은요, 옛날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잡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까지 한 5년이 걸렸었거든요. 요거를 빨리 2년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속통합기획. 그럼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는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된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게 구역이 어디 할 건데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그래서 누가 할 거야 이 사업을?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거야, 사업시행인가라는 걸 받고, 자 누구한테 몇 평 얼마 해줄 건데, 관리처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재개발의 이런 절차에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엎어질지도 모르고 굉장히 높은데, 신속통합계획은 하물며 구역도 지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통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절대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여기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강 때 항상 말씀드려요. 분명히 신속통합기획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거에 맞게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뭐 부룡님도 그러셨지만 저는 하락장 하도 세게 맞아가지고 네. 항상 따지고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금액이 내가 가진 현금이 한 4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신통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역 지정도 안 된 건 팩트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려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네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신통계획으로 선정된 곳이 100%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 보도자료에도 보면 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철회하겠다 이런 문구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선 주민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속통합계획 접수 동의율은 30%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37%의 동의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37%의 동의가 더 나와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리스크네요. 그렇죠.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 투자 금액이 4억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신통에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 지역 중에 조합 설립 민간 난곳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오히려 리스크 측면에서 네, 낫다. 네네. 네. 어디에 재개발을 할지와 누가 할지가 그래도 정해졌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한 3억 원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신속통합기획 선정지역, 그 다음에 내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 내 투자 금액이 1억 원 아래다, 뭐 한 6천,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 요렇게 저는 좀 나눠서 드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선정구역은 어디고 미선정은 뭔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 일단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5월 달에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하면서 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처음 제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인가? 그때부터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102곳이 우리 재개발 하고 싶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옷 좀 입혀주세요. 라고 102곳이 각 자치구에 신청을 했어요. 뭐 성북구, 은평구에서 102곳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44곳이 각 자치구에서 떨어졌어요. 최종 58곳이 서울시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 58곳 중에 서울시가 21곳을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옷을 입혀줬고, 네. 나머지 30여 곳은 서울시까지 올라갔지만 서울시에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21곳을 선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7곳을 미선정구역이라고 할 거고, 네. 나머지 44곳은 이제 아예 탈락지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화가 얘기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이 신속통합기획 그 44곳 중에 화가 작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이 친구들이 대략 빌라를 9,500에서 한 1억 500 정도에 사서, 네.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뽑아보니까 네네. 대략 한 1억 7천에서 8천에 털고 다 빠졌고, 그 추진 세력들이랑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제가 거기 임장을 가보니까 그 빌라의 가격이 지금 현재 수리 안 된 게 9,500, 네. 수리된 게 1억 500. 얘네들이 작업해서 털고
나가니까 이 가격이 그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간 네,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44곳 중에 네.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여튼 21곳과 37곳이 됐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1곳 내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선정 구역을 위주로 보시고 네. 한 1,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선정 구역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 등기가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거나 아파트를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권리산정 기준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행위 제한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단독 다가구를 부셔가지고 뭐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이 규제가 똑같이 미선정 구역 37곳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미선정 구역에 건축 행위 제한이라는 서울시에서 고시문을 배포를 할 때 그 네. 고시문에 보면 이 미선정 구역을 건축 행위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그 고시문에. 그럼 그 문구 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향후 원활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 좀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미선정 구역 나중에 좀 해주겠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임장을 다 가보면 네.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절대 다 되진 않을 거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선정 구역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 2억 대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미선정 구역을 보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정 준비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거기가 정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 키포인트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은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안 분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북구에 하나, 뭐 은평구에 하나, 뭐 도봉구에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 자치구 내에서의 경쟁이에요. 이 자치구 내에서 내가 얼마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강서구에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강서구에서 선정된 곳이 있고 올렸다가 떨어진 미선정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얘네보다 더 낙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구에서 미선정 구역으로 남는 애들이 있을 거고 지금 준비하면 네. 적어도 얘네들보다 지금 준비하는 애들이 더 낙후되어야 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애들 데이터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큰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투자가 돼야 돼요. 영끌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예를 들면 뭐 반드시 소액 갭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소액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한테는 2천, 3천이 소액일 거고 네. 누구한테는 8, 9천이 소액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신속통합계획 준비구역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아니면 좀 이렇게 함부로 덤비셔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또 나름대로도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엄청 쓰죠. 저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락장 하도 겪어서 네. 저는 투자할 때 네. 진짜 많이 따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부분 상승장 때 사실 자산을 이제 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리진 못했던 게 그렇게 오르면서도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따지고 또 따지고 이러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히려 또 반대로 제가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하락장을 경험해봤지만 이 하락장의 공포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시장이 좀 혼란기니까 네네. 요즘 느끼는 공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락장에 대한 공포를 겪을 바에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을 겪을 바에는 내가 덜 먹고 만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모 채널에 저희가 나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번엔 부동산이 이렇게 길게 상승하면서 이제 전문가들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데뷔를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상승만을 경험하신 분과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오거든요. 그 왜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하락장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다 100%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좀 이해하시겠네요. 저는 100% 아니, 사실 사전 미팅 할 때도 제가 부룡님 방송 보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상승장을 이번에 잘 타서 굉장히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한테도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배우시고, 꼭 하락과 상승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들도 곁에 멘토로 있으셔야 된다는 게 있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네,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소액 투자, 또 이제 서울에 뭐 얼마 이상일 때는 얼마를 보유해서 또는 어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역시 이번 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은 도저히 안 돼.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이거나 또는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때 흥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질문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제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지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신통이나 모아를 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네, 차라리.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재개발이 안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내가 잘못 투자를 해서 물려버리면 다음 장이 올 때까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지방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전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관리 처분 전후거든요. 관리 처분 직전 단계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관리 처분이 났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 네,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입주 물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얘가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에 물량이 터져버리면 미분양 나거든요.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사업성이 좋아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들어봤죠. 예, 여기는 조합원이 적으니까 사업성이 좋아. 여기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사업성이 좋아. 이렇게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일반 분양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양날의 검이에요. 그게 상승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 하락장 되죠. 그러면 이 미분양 난 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다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걸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락장을 만나 버리면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제가 짓궂은 질문인데, 하락장 맞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일반 분양이 2016년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 돌아섰는데 다행이었네요. 좀 덜 먹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봤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왕십리 쪽 재개발, 그다음에 펜제일 같은 경우. 센트라스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비율 뚝뚝 떨어지 그런 걸 이제 봤죠, 저는. 그래서 막 뭐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사업성이 좋아. 거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게다가 사이클이 짧아가지고 일반 분양 시점에 이 하락 시점이랑 잘못 맞아버리면 그 미분양 나는 걸 다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예측이 가능한 관리 처분인가 이유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합에 가서 일반 분양 일정을 체크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물량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네.
하락장 얘기가 자꾸 나왔으니까 또 하락장 관련돼서 한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하락장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던 그 양날의 검 얘기 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혹시 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신경 쓴다기보다는 네. 그냥 좀 이쪽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흥부님은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아마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네, 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 들어서는 이 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관련해서 실제 투자를 좀 실행을 했고요.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올라가다 꼭지에 팔고 떨어져서 저점에 사고 이러고 싶지만 네.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투자할 때 무조건 저는 마진을 끼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살 때 싸게 사는 방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매를 떠올릴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경매 쪽보다는 저는 이제 일반 매매로 보통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중개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 상황, 매도인의 사정, 어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 얘기는 한 번 가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을 제가 정했으면요, 저는 물건 하나 사는데 임장 기본적으로 한 4-5번 가거든요. 가서 보고 또 보고 금매업소에 또 물어보고 제가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금 대의원으로 있는데 네. 저는 이 물건 사는데 1년 걸렸어요. 여기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헛구역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래서 더 오른 가격에 제가 샀지만 후회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고 따져서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잠깐 재개발 얘기로 넘어오면 보통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여기가 싹 갈아엎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 뭐 한 20억 될 거야. 여기가 갈아엎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 한 30억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재개발 투자를 보통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가 20억이 갈지 30억이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깔고 가는 마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네. 내 투자 금액에 100%의 마진이 있지 않은 이상은 투자를 안 해요. 예를 들어 3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3억의 마진이 지금 당장 있지 않으면 전 투자를 안 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면 제 투자 금액의 70에서 80%. 내가 만약에 3억을 투자하면 당장 2억 1천 정도의 마진이 깔려 있지 않는 물건은 전 사지를 않습니다. 관리 처분 같은 경우는 50%. 전 나름대로 제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 마진의 개념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금방. 그렇죠. 그러시죠. 이 마진은 이제 제가 책에다가 좀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안전마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들 쓰죠.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전마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거 안전하면 뭐 누구나 다 하죠. 그거 왜 안 합니까?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다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그냥 사놓고 오르고가 아니라 얘는 내가 그 사업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업 리스크까지 안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부동산 시세의 등락에 따라서 손실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사업 리스크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사업 리스크라는 거를 내가 더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마진을 크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보상마진이라는 거예요. 보상마진. 이 보상마진은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책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뭐 기본 마진, 그다음에 뭐 세대수 마진, 연식 마진, 브랜드 마진, 기타 마진, 그다음에 입지 마진,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여기 우리가 보통 총매매가,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 있을 때 내가 지불하는 총 금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옆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서 우리는 그걸 안전마진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저는 이 안전마진을 기본마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아파트는 입지도 다르고요. 세대수도 다르고요. 브랜드도 다르고 연식도 달라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거래되는 굉장히 많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입지가 이 정도일 때는 마진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주고, 세대수가 이 정도일 때는 마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를 주는 그 통계 지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로직을 만들어내서 그 로직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기본 마진, 연식 마진, 세대수 마진, 이 다 더한 마진을 보상 마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내 투자 금액,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투자를 하려면 내 투자 금액이 3억이면 보상 마진이 3억이 넘게 나와야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상 마진 3억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시세보다 3억 넘게 싸게 주고 산다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흘러오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진을 갖고 가는 투자, 그런 투자나 아니면 내가 현재의 무슨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싸게 사려는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하락을 제가 예측하고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오더라도 일단 싸게 산 사람은 편하거든요. 내가 한 시세가 5억인데 내가 한 3억에 샀으면 그게 한 4억, 3억 5천 떨어져도 일단 그것 때문에 막 멘탈이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매입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뭐 보상마진의 그 세부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도? 그럼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많아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보상마진의 어떤 정확한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뭐 재개발 분야의 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제 이해하기는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네. 저는 지역보다 물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이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으로 보상마진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네. 이 물건은 보상마진이 5억 나오고 이 물건은 1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5억 나오는 보상마진을 가진 물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역도 보긴 보지만 가중치를 따지면은 저는 지역보다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를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죠. 점점점 보상마진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한 군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아무래도 그걸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해하기도 좀 편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조금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청량리 쪽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되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네. 지금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가 없어요. 다 거긴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세가 대지 평당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저는 가서 그냥 평당 4,500만 원짜리 물건 쭉 보고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4,200, 4,100, 얼마 전에 3,900짜리 물건도 나왔거든요. 그런 물건을 저는 산다는 얘기고, 청량리 6구역의 보상마진 비율을 보면 지금 청량리 6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건축 심의라고 우리가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하는 허락을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청량리 6구역의 보상마진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한 88%에서 9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마진율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후면 제가 70에서 80을 보는데, 네. 88%, 90%까지 나오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량리 6구역에 가서 모든 물건이 다 이렇게 88%에서 90%가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지역보단 물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먼저 정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마진 비율이 높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청량리랑 제가 비교한 게 이제 이문사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이문사구역을 또 좋아하는 게 이번에 서울의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거기 이제 지천 르네상스라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한강뿐만 아니라 그 지천 수변을 바꾼다. 예, 그게 중랑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문사구역. 네네. 입지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문사구역보단 청량리 6이 낫고요. 근데 물건의 보상 마진을 계산을 하면은 이문사구역이 더 마진율은 커요. 그러면 내가 개별 물건의 마진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문사구역을 투자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마진율보다는 앞으로의 개발 가능 호재를 조금 더 두겠다 그러면 청량리 6구역으로 갈 거고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과 물건을 선택을 하죠. 이런 곳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지 사실상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또는 이제 물건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많습니다. 긴 시간 저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막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재개발 전문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주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게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은 여러분들 사자마자 내가 바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그 반대급부가 사업 리스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진단해낼 줄 알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조금 지난 상승장에서 내가 그 상승을 다 누리지 못해서 좀 소외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다주택자 분들도 재개발로는 얼마든지 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산을 좀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개발을 좀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잘 사는 흥부님, 정현성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사전 미팅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랑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셨더라고요. 맞아요. 부영님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잘 사는 흥부님과 함께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잘 사는 흥부님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곳에서도 강의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사는 흥부님과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자리 또 만들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다음에는 미리 약속을 드리지만 라이브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아는 건 다 해결을 시켜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